정치 경력 13년, 22대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임,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오는 28일 국회 재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 공조를 강조. 윤석열 정부 유도선 수준이에요. 유도선에서 지금 이제 고기 구워 먹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는 게 분노한 군중이거든요. 이준석 당선인이 생각하는 특검법 처리 향방과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21대 국회 막바지 최혜병 특검 재의결과 연금 개혁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 입문 13년 만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당선인에게 슈퍼 초선 돌아온 길이나 뭐 이런저런 여러 수식어가 뒤따르던데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뭐 사실 지역구 이제 맡았으니 지역구 현안들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고요. 네. 동탄 지역의 뭐 트램이나 학교 이슈들 이런 것들도 다뤄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는 저희가 개혁신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당을 정말 사회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번에 의료개혁한다 나섰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기획되고 그리고 의회에서 차근차근 토론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그냥 훅 던지고 네. 싸우고 이런 식으로는 개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성과를 좀 내고 싶습니다. 현안인 최혜병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은 지금 표 단속에 한창이고 야권은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제가 요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되면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억눌려 살았으면은 한 번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주의 속에서 3년 동안 사실 뭐 연판장이나 쓰고 뭐 이런 일들을 강제당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여당의 의원들도 바른 길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 부분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히신 네 분의 의원들 외에도 몇 분 더 저는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어차피 21대에서 이것이 표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22대에 가서도 또 이것이 상정되고 패스트트랙 타고 올라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1대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문제가 전국 운영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앞으로 군의 사기나 아니면은 또 군의 가족을 보낸 그런 일반 시민들의 마음에서 꼭 진행돼야 되는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다른 부분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과거에 최순실 사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수사나 이런 거 했던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특검법이나 아니면 국정조사에서 한번 밀리면은 어디까지 쭉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 2016년에도 국정농단 수사나 이런 걸 보면서 언론을 통해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사받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압박 수사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대통령은 더 큰 빙산의 덩어리를 보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네. 더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여권이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2016년 때 어떻게든 막아세우려고 하던 새누리당의 모습과 참 닮아 보인다. 네. 그래서 결과가 비슷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여당이 다른 움직임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혁신당 새 대표로 허은하 전 수석 대변인이 선출됐습니다. 보수와 진보, 개혁신당의 지향점은 어떤 건지 나아가서 이제 한국 정책 사안별로 민주당, 국민의힘과 공조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보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층 중에 다수는 뭐 반공 외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를 욕해야 보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보수의 어떤 철학가의 얘기를 들어봐도 거기에 책에다가 이재명 욕해라고 써놓은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보수의 지향점 자체가 변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좀 낡은 보수의 지향점을 따라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자유를 창달하고 그리고 거기에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아무리 보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하시는 걸 보면 보수 아닙니다. 예, 어떤 보수가 국가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일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죄로 몰아가지고 저렇게 재판받게 만듭니까? 네. 어떤 보수가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런 규제를 강화합니까? 어떤 보수가 세상에 직구 규제 같은 거로 해서 자유무역을 방해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지금 오히려 철학의 빈곤을 겪고 계신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대통령을 그래서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보수 아니다. 이런 식의 아주 수준 낮은 주장에는 네. 앞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가 아니다 이런 진단이 좀 뭐 제 주장이 아니라 네. 그 김건희 여사가 과거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네. 예,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명한 적도 있었고 뭐 대통령이 딱히 보수는 아니란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아마 그 영부인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어떤 결단이든 열려 있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자라고 여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뭐 급기야 오늘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21대 처리를 촉구했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어차피 개혁안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 않은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 지지가 높은 정당이고 조금 더 지금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하지만은 저는 개혁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일 것 같이 하던 여당이 어쨌든 역동작에 걸린 겁니다. 본인들이 이야기할 땐 괜찮다가 이재명 대표가 일정 부분 그 모수 개혁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만은 네. 21대 때 오히려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상황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물꼬를 텄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사실 3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에는 최대한 여야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대 정원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509명 더 뽑기로 했는데 지금 갈등은 여전합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란 현 시점에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대 증원 논란이 생겼을 때는 사실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안 좋은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 여론이 좀 쏠렸겠지만은 결국엔 차차 드러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과학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었다 이런 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이제 많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대학병원의 도산 위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신규 진료 예약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대통령이 최우선을 놓고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1,500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당장 이거 늘린다고 뭐 숫자를 밀어붙인다고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3,000명을 가르치던 공간에서 50%를 증원해가지고 4,500명을 가르친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교육의 질이라는 것도 내년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대 교육의 질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대통령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여쭐게요. 이 당선인 2021년에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다음 해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현재 여당은 총선 패배 책임론, 당대표 선거 등을 두고 논란인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당 대표라는 거는 사실 굉장한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기회를 한번 받았었죠 이미.
뭐 본인이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니요. 그저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부여된 어떤 권한으로 네. 총선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비대위원들도 본인이 다 선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내에서 밀어붙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을 듣습니다. 네. 그런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도 당의 승리를 이끌지 못했고 결국엔 패배했는데 그럼 지금은 당대표는 좀 더 어렵거든요. 비대위원장보다 일하기가. 그리고 선거도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굳이 한 2달 전까지 무소불위에 걸려가지고 해내지 못했던 분이 지금 다시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굉장히 뭔가 바뀌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못했지만은 지금은 할 수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네. 뭘까요? 뭐 양재 도서관에 책 몇 권 읽으시고 바뀌었다고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저는 그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오신다는 거는 이걸 3글자로 줄이면 권력욕입니다. 네. 예, 그냥 그 권력욕밖에 없는 거죠. 어떤 선택할까요? 권력욕에 빠지면은 다 거기 못 헤어나옵니다. 네. 예.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던데요.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냐 아니면 다시 협력적 관계가 될 것이냐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분 관계가 어떤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예전에 약속 대련이라고 비판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각을 세울 것 같이 하더니만은 눈밭에 가서 90도 인사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저도 뭐 어떤 사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대중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결국에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영입했기 때문에 정치하면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과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키즈라는 문맥 속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떨쳐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제 스스로 정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저를 언급할 때 보통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더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대통령과 무슨 대단한 대립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 눈에는 그냥 검사 1과 검사 2입니다. 둘이 어떻게 싸우는지는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네. 중요하게 보지 않고 결국에는 정작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가져야 할 중도 세력이나 아니면은 진보층에서는 동색으로 보거든요. 네. 초록은 동색이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솔직히 보수 진영에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민망한 상황을 보는 게 예전에 정의당에 계신 분들이 방송에서 만나면은 본인들이 얼마나 민주당과 다른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사실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주장한다 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은 지금 윤 대통령 당한 것도 있다 생각할 거고 다르다 네. 생각하겠지만은 누가 봐도 윤 대통령 덕에 그냥 비대위원장 한번 해보신 그런 정치 이력입니다 지금. 이 당선인과 한 전 위원장은 협력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경쟁 관계인가요? 저는 뭐 협력도 경쟁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선 저랑은 세대가 좀 다릅니다. 네. 이게 정치권에 이제 보수층이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자꾸 더 젊은 인재로 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제 띠동갑입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랑은 세대가 차이가 좀 나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정치에 들어온 이상 저랑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받았던 비상 대권에 비해 가지고 선거가 약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만약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조금은 더 고생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무게를 두지 않는 듯한 인상을 둡니다. 아니 저는 누차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자질을 저는 높게 평가한 네. 적이 있거든요. 네. 그와 별개로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워낙 좋은 기회였는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교체된 것을 두고 2016년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지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네. 이 어떤 점을 염두에 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검찰은 뭐 워낙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하시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 민정수석을 안 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을 두셨죠. 과거 같으면은 검찰에 뭐 직접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결국 많은 전원처럼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중간에 뭔가 민정수석을 두고 이제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받았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 고위급 인사하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이기 때문에 1, 2년쯤 전에 임명되었던 인사들을 다 내쳤거든요. 저는 이거는 검찰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번에 인사를 통해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권력은 사실 그런 임명권, 인사권이나 이런 걸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소위 선정을 할 때 국민들의 지지율이 나오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정권에 힘이 생기는 것인데 권력 기관을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에 장악해가지고 어떻게든 권력 누수를 막으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요, 뭐 4.19를 앞두고 아니면은 11.19를 앞두고도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원래 얼마나 인기가 좋으셨던 대통령들이었습니까? 근데 대통령 인기가 빠지면서 자꾸 권력 기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권력 누수가 우리 더 생겼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권력 누수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정치라는 것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전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뭐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수신제가부터 원래 시작하라는 말처럼 대통령께서 과거에는 본인을 지지했으나 본인이 스스로 내쳐버린 네. 뭐 박성민 평론가의 말을 따르면은 본인이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본인이 잘라버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에게부터 먼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멀리 이재명 대표랑 협치하기 이전에 네. 과거의 전당대회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본인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대표에게 했던 행동들 허심탄회하게 그런 분들과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제 범여권이 같이 운영을 잘해보자라고 한다든지 그런 정치적 행보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 말은 뭐냐면은 검사가 이게 참 안 된다고 하지만은 스스로 잘못된 점은 없었는가 한번 복귀해 보는 것이 어떠냐. 네. 이게 원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알지만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제 탓이요 이거 시키는 거거든요. 네. 오죽 사람이 그게 안 되면은 신부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습니까? 미사 보면서.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한 번쯤은 2년 동안 상처 준 사람들에게 제 탓이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답이다. 그 대상에 이 당선인도 포함돼 있나요? 저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네. 예, 저는 관대합니다. 저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예. 윤 대통령과 만나면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행사장에서 한번 뭐 지나치듯이 만나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하시면은 뭐 절 볼 일도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권과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은 대통령이 잘하시면 저는 응원할 거고요. 네. 못하시면 하던 대로 계속 비판할 겁니다. 예. 네. 만날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대통령이랑 뭐 제가 식사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네. 뭐 술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대통령이 진짜 국정을 어떻게 바꾸실 의사가 있으면은 아까 말했죠. 저는 협조할 겁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었던 정호성 비서관이 예. 그뭐 사면 복권 뒤에 다시 임명됐잖아요, 비서관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던데 그 인사의 의미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전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사실 집권하신 이후에 인재풀이 보수에서는 본인이 이제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친박을 거의 절단냈고 네. 그리고 그 민주진보 쪽에서는 결국엔 조국 사태 때문에 그리고 친노 친문과 척이 졌고 그럼 대한민국의 전체 인재풀 중에서 각각 보수와 민주진보 쪽에 주류를 배제한 상태에서 보수에서는 이미 10년 전쯤에 뭐 사실 사라졌던 친이계를 대거 등용한다든지 이명박계를 그리고 그 민주진보 쪽에서는 국민의당 계열 인사를 예전에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진용을 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인재풀의 상당 부분을 배제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았었는데 저는 물론 정호성 비서관이 뭐 어떤 법적인 그런 어떤 처벌도 받고 했지만은 인재를 널리 쓰고 가리지 않고 쓰는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뭐 좋은 결단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설명은 좀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 본인이 수사하셔가지고 취조했던 사람을 왜 쓰셔야 되는지는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차기 대선 후보군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보수 진영의 후보 중에 이준석 당선인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뭐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많다 생각해가지고 대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 소위 말하는 별의 순간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좀 전망 예측하시는데 적중률이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언론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공부를 더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제가 외교 안보나 이런 쪽으로는 최대한 의정 활동하면서 많은 공부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 들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네.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우리가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충청도 출신의 인사들이 주목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지난 대선쯤부터는 6070은 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네. 4050은 진보 성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2030이 캐스팅 보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올해 40대에 진입하지만은 2030이 좀 더 정치에서 역할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안에서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정계 개편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건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낮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사실 21대에서는 비겁했고 22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은 이미 친윤 색채가 강한 사람들로 채워놨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 계신 22대 의원님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엄석대와 싸울 의향이 있다. 그런다면 협력할지도 모릅니다. 네. 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될 것인지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고 국민을 능멸하는, 국민을 배반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이 폭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손잡고 함께 싸워갑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말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당론을 따라주시는 게 책임 있는 우리 당원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될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너무너무 얍삽합니다. 거부권만 벌써 10번째입니다. 1년에 5건, 빈도수로는 역대 대통령 1위입니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부원장님, 주말에도 여야 최혜병 특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7개 야당은 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가졌는데요. 오는 28일 표결 앞두고 있죠? 네,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우렁차게 들려 나오는 것은 광장이고요. 구체적으로 들리는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최혜병 관련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60%, 많게는 70%까지 나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무작정 대통령을 방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따라서 특검법의 표결에 찬성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 부위원장님. 네.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하는 4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공천을 못 받거나 낙선한 의원들에게서 당론은 의미 없다, 소신 투표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당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그 재의결 과정에서 전원이 출석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어제 최재형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4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추가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 재의결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로 하지만
본인이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 4명에 있어서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분 같은 경우에는 22대 원내로는 진입하지 않은 못한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 의사를 좀 미리 밝히고 어떠한 자기 정치로서 21대 국회에서의 자기 정치로서 마지막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을 것인데 지금 그러기에는 시간상으로도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상황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에 있어서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수사가 미진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특검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수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어느 정도의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5월 2일에 강행 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 글쎄요, 저는 아무리 무기명이라 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원장님, 이탈표가 아니라 양심표다. 최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 지금 범야권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심표가 많죠. 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됩니다. 견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역할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여당인데 하고 이렇게 반대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건 네. 국회 본연을 임무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들 모아서 뭐 식사도 하고 낙선자들 모아서 식사도 하고 거의 뭐 쪼개서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뭐 관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의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인의 본분을 지키는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출연하셨던 이준석 대표 같은 국민의힘에서 몸담았던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만이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전했는데요. 최병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 한심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배경의 언급일까요? 언급한 내용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공세인데 몇몇 의원이 국민 감정에 편승해서 찬성을 운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국민 감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양심의 문제다라고 프레임화 씌우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혜병의 그 사실관계, 왜 그 사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뭐 사령관 김기한 사령관도 그 소환을 하고 있고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이제 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도 국방장관으로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 어떠한 최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덮는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서로 간의 여야 간의 합의로서 특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원장님, 해병대 최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방금 전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좀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나오네요. 그렇지는 않죠. 공수처 수사를 민주당이 믿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공수처 수사의 물리적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담당하는 검사가 3명이라고 합니다. 네. 3명이 이 많은 사람들을 소환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까지 겨냥해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여당이 특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네. 공수처는 어디입니까? 행정부 소관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를 바꿔서 대통령을 원래 감시하게 돼 있는 국회를 주체로 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 특검입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향하는 수사를 자신의 지휘기관이 제대로 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특검을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도 강경한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인도 방문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정순 여사 특검법 추진 검토를 얘기하던데 이게 본격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미 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총리의 어떤 초청을 받고 간 것까지는 사실인데 초청장을 받기까지의 과정, 인도에서는 최초에는 외교부 장관을 초청을 했다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일정상 못 간다고 하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것으로 되었다가 그때 갑작스럽게 지금 대통령실에 그 김정숙 여사가 함께 가는 형태로 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영상을 보더라도 인도 측에서 여사님까지 오실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그쪽에서도 그다지 달갑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국 김정숙 여사가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갔는데 타지마할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에서 만약에 본인들의 어떤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싶었다면 애초에 이 스케줄표에 타지마할이 있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간다고 하고서는 갑작스럽게 타지마할이라는 이 일정이 생겼고 그리고 타지마할 갔다 온 부분에 있어서 외교 보고서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어떤 본인의 개인적 버킷리스트로서 인도를 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국고손실죄로서 3억 7천만 원, 예비비 3억을 더 써가지고 갔다 온 부분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된 것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네네.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의혹이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윤석열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추진할 것 같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개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의여 비대위원장이 사실 며칠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 네. 아니었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 이야기 끌고 나오는 건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자면은 김정숙 여사가 뭐 인도 가서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도 생각해 보면요, 스페인 갈 때 신모 씨라고 전혀 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분 비행기에 태워 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본인은 저 라트비아에 가서 쇼핑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김건희 여사야말로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웃고 있다, 좀 우습다, 뭐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드리겠는데요. 사적으로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요, 뭐 다 특검하시죠. 뭐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박 부원장님, 이게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연금 개혁안 논의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여당의 소득 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지금 여당 반대 입장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22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국회의장까지 나섰어요. 국민의힘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입장 변화가 조금씩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한 게 뭐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된다. 그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또는 이준석 대표 시절 청년들의 표심에 어차피 어필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역시 청년들의 표심에 대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상황. 정치권은 과연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네.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 집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의제를 주도적으로 던진 거고요. 저는 뭐 정부는 오히려 미적미적거릴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들이 제법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그동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가 불쑥 제안을 꺼내든 저의가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떤 저의로 해석을 하는 건지 여당 일각에서도 한쪽에서는 또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 내용을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꺼낸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가는 차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 SNS에 있어서도 뭐 50%니 45%니 약간의 말실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을 준비를 하면서 일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어떠한 강성 지지층들의 그 모습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탈락한 이후에 2만 명 정도가 지금 당원이 탈당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강성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그동안에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떻게 그 안에서의 그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 네. 선거에서도. 이렇게 강성적인 모습들은 본인의 측근들에게 맡기고 본인 스스로는 어떤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모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야 간의 협의가 되었다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거든요. 지금 모수에 대해서 합의가 돼도 나중에는 구연금, 신연금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모수 개혁을 일단 합의하고 구조 개혁 부분을 그 합의문에 담자 이런 또 제안까지 네, 좀 하고 그게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장께서 하시는 네네. 말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수 개혁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지난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이 지금 어떠한 국가가 하고 있는 폰지 사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청년들이 소외되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연금, 신연금으로 나누자는 것도 결국에는 청년층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물론 모수 개혁에 대해서만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에 구조 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여야가 이미 서로 간에 하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수기하는 과정이 22대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민주당의 어떤 집권을 위한 플랜으로서 이것을 몰아치기처럼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부원장님, 정부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후에 철회권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잠룡들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 사실은 이념 논쟁이기도 하고 철학 논쟁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대선- 진정으로 이 보수주의자들이 해외 시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점을 흐리고 중진의 처신의 아쉬움이 있다. 이건 메신저 공격이거든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이게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이 직구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논점을 흐려서 상대의 메신저를 딱 공격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오히려 친윤들의 표를 의식해. 나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라는 그런 저는 의사를 들여보냈다는 측면에 있어서 철학과 이념 논쟁을 친소관계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저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 네. 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이 정부를 두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좁혔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비윤석열 정체성을 세우려 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반윤석열 스탠스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네, 동의하세요? 이번 직구 규제 관련해서 잠룡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니까 지금 오히려 정말 전선이 커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 시장의 그 어떠한 태도란가 이럴 것들이 정부를 두둔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이 찍힌 글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한동훈 위원장과의 설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오 시장이 정부를 두둔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본인이 아마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윤석열이라기보다는 보수 내에서도 중도에 가까운 분들의 지지층을 본인이 끌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원내에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라이벌로서 같은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의 찬성 의견을 보이고 원내로서 본인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작은 이슈들 꼭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본인이 SNS에다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부원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비판 이게 연일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대선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또다시 생길 수 있는 갑툭튀를 막자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홍준표 시장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슬쩍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갑툭튀 아닙니까? 표현하자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하니까 앞으로 쿠데타 가능성 있는 사람 아예 막아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는 홍준표 시장 특유의 그냥 좌충우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네. 표출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시장님께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과연 홍준표 시장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또는 친윤입니까? 반윤입니까? 네. 이게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줄기가 있고 본인의 철학에 의해 가지고 강론을 가져야지만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홍준표 시장님이 언론의 주목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당대표 선거, 대선 행보 이거와도 좀 연결 지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여차하면 이분 당대표 출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둘러싸고 지금 탈당 등 당원들의 반발 속에 강경파 법사위원장 카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구성을 놓고 삽밥 싸움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죠. 그동안에 국회법을 떠나서 국회 내에서의 관행을 살펴보면은 1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2당이 법사위원직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 서로 간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그리고 18개 상임위도 다 가져가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들도 하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가져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부에서 박주민 의원, 정청래 의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협의를 할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원내가 다 구성이 되고 22대 국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부에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구라든지 이런 체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네. 있어서 국회의장 다음으로 상임위 중에서는 가장 좀 힘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2당에게 주었던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글쎄요. 민주당에서 22대를 폭주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상황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제대로 이게 좀 협의가 될 것인지 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원구성 협의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누가 맡을지가 핵심인데 여야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면서 단독으로라도 국회 개원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6월 안에 끝내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법대로 네. 해야죠. 왜냐하면요.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비정상적 상황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의 무능, 그다음에 국민 무시, 검찰 독재 이게 횡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거기 하수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협치만을 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법대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이제 야당이 중요시했습니다만은 운영위원장 자리는 국회에 해보신 분들은 별 영향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른바 네. 주목도 없고 이게 복수 상임이기도 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관행적으로 맡던 자리인데 왜 그러면 민주당이 별 영향가 없는 운영위원장을 맡으려고 하느냐?
여기 지금 대통령실을 담당하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비리 의혹이라든가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신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됐는데요. 정 비서관 임명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도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충성심이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실 내에서 완전히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쨌든 수사를 하고 이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실형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만기 출소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이야기가 들릴 것인지 분명히 체크는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신설했던 것인데 민정수석이 조금 더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통령께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고리를 충성심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는 지금 국정농단 범법자를 사면해주고 다시 기용까지 한 이게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뭐 충성심, 의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고 의리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의리 자체가 범죄자의 조폭의 의리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했잖아요. 자기 부정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사람을 왜 쓰느냐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고유의 뭐 스타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으면은 내가 모셨던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도 나는 거기 가서 같이 일할 수 있어. 이거 전형적인 정치적 기회주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보수 아스팔트 세력들이 지지합니다. 그분들이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권력이 있으니까 또 지지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저는 기회주의 속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뭐 좀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국정농단과 탄핵을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홍 수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24%, 리얼미터에서는 31.4%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나서 네. 그 이후는 한 달 좀 지나도록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게 표현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방선은 굳히겠다. 더 이상 하락하는 현상은 막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반등을 하는 그런 기회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문제는 갤럽 지표에서 지금 24%가 나오는데 24%는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레임덕을 이야기할 때 20%대인데 20%대 후반은 그나마 좀 나은데 20%대 전반은 사실상 레임덕 초입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 두고 지금 이 24%의 지지율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빨리 반등을 시켜야 할 그 수준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부정평가로 거부권 행사가 4%포인트 올랐는데요. 네.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부정평가가 아까 이제 홍 소장님이 하방 경직성은 막았다고 했지만 부정평가 자체가 지금 65%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부정평가 이후로 지금 거부권 행사가 4%포인트 상승한 7%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수사 외압 이 부분도 응답을 했어요. 이게 3%여서
10%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그러면 지금 소통 미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네. 지금 이 10번째 이 거부권 행사가 현재 총선 이후에 어떤 일단락을 좀 짓고 다음 국면으로 새로운 국회 함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다. 결국에는 국정 운영의 어떤 약간 포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평가로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놓고 범야권이 주말 장애 집회를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거부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들은 예상했던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도의 여론에 머물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으로 여파가 퍼져나가고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에도 여파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론이 단순한 그 쟁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중요한 두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그 정도로까지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28일 재의결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다시 한번 지지율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그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판단과 당에서의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어서 특히 이번에 갤럽 조사에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현재까지 대통령실에서 끌고 나가는 국정기조하고는 다른 결과를 갖고 이제 초래하게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던데요. 네, 지금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실제 탄핵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을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도층에서도 지금 50% 중반 이상으로 이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지금 민심이 이렇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느냐. 최근에도 지금 군대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군대에 가는 어떤 신입 사병과 그 신입 사병에 대한 어떤 명령을 행사하는 약간 그 이제 그 기득권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명령 체계에 뭔가 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민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 소장님, 국회 본회의 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탈표 방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여론은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희망할까요? 아마도 제가 보건대는 재표결에서 특검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상병 그 쟁점 자체도 문제지만 이 쟁점으로 인해서 여야가 중요한 국정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서 한 발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대로 뭐 경찰 조사는 다른 조사는 조사하고 특검들에서 빨리 이 문제가 정지되었으면 하는 게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네. 이수연이 연금 개혁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는데 대통령실과 지금 여권은 22대 국회에서 정하자 이런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21대에서 매듭을 짓자 이런 주장인데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좀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국민연금 관련한 공론조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총선 전에 이 국민의 어떤 공론조사를 통한 좀 안을 가지고 그 21대에서 이걸 마무리를 하자라는 스케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공론조사상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더 내고 그대로 현재 수준으로 받는 안에 좀 국민 여론이 있었지만 이게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하는 걸로 이제 좀 바뀌었고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오래 살다 보니까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소득 보장률을 높여달라는 건데 이거를 이번 국회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22대 넘어가서 이 어려운 과제를 또
매듭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자체는 이번에 좀 마무리를 해주고 대통령도 인기 없는 개혁에 내가 지난번에 노동개혁할 때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매듭을 지어주길 바라는데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당에서 지금 이걸 또 받지 않고 있는 거죠. 홍 수사님,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부주개혁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연금개혁 문제가 향후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각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많이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네. 이거는 뭐 지금 당장보다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전 정부 이전에 이미 개혁을 했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넘어와 있단 말입니다. 넘어와 있는데 이 참 묘한,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세대 간의 이것이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걸 두고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뭐 양당에 두고 서로 논리를 내세우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 미래 세대들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서로 지금까지와 같이 뭐 서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서로 미루거나 꼼수로 이것이 대응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그 당은 아마 두고두고 이후에 특히 미래 세대들한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수사님,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나흘 만에 철회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이 처음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도 입장을 낸 상황인데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해외 직구 논란이 이제 중국계 플랫폼에서 이 상품이 굉장히 저가로 판매되면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좀 밸런스가 필요하다, 균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또 민생 정책 중에서 이제 좀 고르다 보니까 이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좀 저가 상품들을 외국에서라도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6월부터 80개 항목에 대해서 금지를 하겠다. 특히 KC 인증을 받지 않은 부분은 살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과도한 강제 조치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쇄국 정책을 펼치는 거냐라는 말까지 격앙된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 긍정평가가 16%, 부정평가 71%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 층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어떤 유예 기간 같은 거 없이 바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수장님, 해외 직구 금지 방침 철회하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역차별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논란 여파가 좀 당분간 지속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당분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네. 지속이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내에서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계층.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50, 60대 이상의 층들일 것이고 이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20, 30대 층이니까 그 세대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직구가 미국의 직구와는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네. 중국의 어떤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거 뭐 다 잘 아시잖아요. 중국이라는 것은 제품 생산을 수요 관계라든가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회사의 노동자 고용자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라인을 다 가동해서 생산했는데 그것이 과잉 생산된 겁니다. 네. 그걸 지금 저가로 우리나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전 세계 어떤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직구 소비자와 이 자영업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산업 전략 문제도 되고 특히 거기다 반중성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연관되어가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이현용 수사님,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일단은 이제 전체 국민 여론을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9.1%고 유승민 전 대표가 27.8%로 초접전 상황입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 안으로 들어가면은 격차가 너무 지금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당원 100%인 그 룰을 이제 5대5 구조로 변경을 할 것이냐. 근데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나온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그 선전이 당 안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룰 개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얼굴로 좀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일반 국민들도 좀 원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그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출마를 할지 하게 되면은 당선 가능성은 어떨지 어떤 전망이세요? 지금 제가 본 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행보로 봐서는 출마할 것 같아요. 네. 출마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당심과 민심 놓고 보면은 당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네. 그리고 민심에서는 민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놓고서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역선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하고 만약에 역선택 방지를 하는 구도로 이 그 민심을 반영하면은 그 역시 민심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섭니다. 네.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만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은 이기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데는 판시 분석에서도 앞선다고 보고 네. 제가 한 2년 전에 현 정부 출범할 때 그때 아마 이 프로그램 걷는데 나와서 그때 물었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 그걸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했던 이야기가 200% 출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왜냐 차기 대권 주자에서 지지율이 한번 그렇게 나오면은 본인이 이미 그런 위상이 올라가면은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네. 지금도 이미 한동훈 대표는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정치 운명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네. 이미 어떻게 보면 친한동훈 세력 그룹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모두 한동훈과 그 세력의 이해관계를 놓고 본다면 당대표를 지금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이 수장님, 민주당 상황 보면요.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 연임 41%, 새로운 인물 48.4%가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 당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79.7%가 나와서 전체 값인 15.0%보다 5배 이상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조국혁신당이란 지지층이나 뭐 이쪽에서도 연임을 해야 된다고 59.7%가 나와서 어쨌든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역별로 볼 때 이제 서울하고 충청권이 연임보다는 이제 새로운 인물 의견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서 당을 끌고 나가더라도 이 중도층에 대한 표심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홍 수장님,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1%포인트 상승했고 리얼미터에서는 6%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네. 지금 특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놓고 볼 때 현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현 정부의 그 용어로 빌자면은 전 정부 적폐청산 이런 과정에도가 계속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특검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우위를 점해야 됐습니다. 네. 5분에 이제 갤럽에 되고 역전을 해서 한 2포인트 정도 앞섰지만은 지난 2주 전에 이제 갤럽 조사했을 때는 그거는 4%포인트 뒤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선거에서는 의석수로 따지면 거의 뭐 배 가까이 앞섰고 또 저기 득표에서도 4% 5% 가까이 앞섰는데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앞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 현재 적어도 최상병과 관련해서 최상병 그걸 특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면 국민 여론에서 앞서는데 네. 민주당이 최상병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민생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집중 또는 중요도의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게 좀 실망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지율로 반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로 네. 나타나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지난주 김건희 여사가 169일 만에 외부 공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에 따르면 응답자 63.6%가 공개 활동에 대해 반대하던데 그러면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활동을 자숙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3.6%인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 그 초기 시절부터 비호감도와 비슷한 숫자고요. 네. 그리고 70대 TK 보수층에서도 자숙하고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0% 중후반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그 고위직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에 지금 활동 재개를 했는데 그 직후에 그 분리수거장에서 여사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준 그 주민이 또 소환이 되고 또 지금 그 최재형 목사 그 소환 조사 이후에 그 두 분이 나눈 카톡 대화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네. 그 여사의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희화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뒷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활동 자체를 차라리 그냥 신비주의로 가는 게 이 네. 좀 추가적인 어떤 논란을 만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정치권 논란인데요. 여론조사 공정을 보니까 외교다, 관광이다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여론을 두고서 프레임 여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영 간의 관계, 정치적 이런 어떤 그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현재 진보 보수의 그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이 네.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 민주당 세력과 국민의힘 보수 진영 세력의 지지율이 이 그 평가가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그와 네. 또 관련해서 중도층이 그와 관련해서는 한쪽으로 편을 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 그 영부인과 현 김건희 여사 관계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중도층도 그와 관련해서는 나뉘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에서 공방이 벌어지면 여론상으로라도 일단 좀 이 평가가 되어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여론도 분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수장님, 노무현 네.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김경수 전 도지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야권 통합을 강조한 걸까요? 어떤 정치적 의미로 보세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그래도 후견인의 역할은 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힌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여사님과 그 따님에 대한 지금 뭐 수사들이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 이런 추도식 행사에서 이제 차기 주자들로 보여지는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메시지,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진보 진영 안에서의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 후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걸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번 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뭐니 해도 28일 날 재산부 특검 국회에서 해결 특검이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가 있고 30일 날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2대 국회가 지금까지는 선거 결과 위에 전면 안 나섰는데 네. 아마 제일 쟁점이 될 겁니다. 네. 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의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세 나라 회담은 4년 5개월 만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경제 통상과 동북아 안정 등 공동 번영과 평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본과는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중국과는 한안령 해제와 투자 보호 등 접점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특히 경색됐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 등 영내 안보 평화를 다져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